반갑습니다. 삼국유사와 21세기 한국화 오늘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조공과 책봉의 중세 문명권 질서입니다. 좀 느닷없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것이 중세에 갖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중세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역사학에서는 상당 부분 수정되긴 했지만 근대의 민족주의적 또는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근대 이전의 역사, 중세나 고대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바람에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근대의 민족이나 국가의 우열을 다투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동아시아의 경우에 조공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이 우월한 역사를 가졌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참 흔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조선은 조공을 청나라에 바쳤지만 일본은 조공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찌감치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국가였다 하는 것을 내세웁니다. 또 한편으로 중국의 경우에는 조선이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중국의 속국이었다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것이 올바르고 타당한 주장일까 하는 것은 중세라고 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살펴봐야 비로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서 학자들이 각국의 우열론에서 우위를 두는 그 근거로 삼는 것이 이 조공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조공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중세라고 하는 시기에 각국이 어떤 관계를 맺고 서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하는 점을 포괄적으로 살펴봐야만 비로소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공이라고 하는 문제는 반드시 책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봉이 훨씬 더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봉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동아시아에만 그런 책봉의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동아시아 이외의 문명권들에도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있었다고 본다면 거기에는 또 각별한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왜 이 조공과 책봉의 문제를 다루느냐 하는 것은 근대 이전의 역사를 제대로 보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삼국유사가 중세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삼국유사에 내재해 있는 특성이 어떤 점은 보편적이고 어떤 점은 특수한가 하는 점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도 이 조공과 책봉의 문제는 반드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삼국유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과거의 기록들을 살펴볼 때 비로소 역사적으로 좀 더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다음 10번째 강의에서는 삼국유사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왜 이 책봉과 조공의 문제가 중요했는지를 다시금 한번 되새겨볼 기회가 될 겁니다. 먼저 이 조공과 책봉의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문명이라는 말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4대 문명의 발상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황하 문명을 비롯해서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겐지스 문명 이렇게 거론들을 합니다. 이전의 강의에서 제가 기원전 8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인류 역사에서는 커다란 전환 또는 변화가 있었다. 그것을 축의 시대라고 부른다 하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이 문명의 발상지들은 전 세계에서 일제히 중요한 변화에서 선두를
앞서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문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문명은 어떻게 보면 미개와 상반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명과 미개라고 하는 이런 상반된 용어를 주로 많이 쓰게 된 것도 사실은 근대입니다. 근대 들어와서 산업화를 먼저 이룩하고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전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둔 서구 열강들이 자국은 문명국가라고 하고 식민 지배당하는 나라와 민족들을 미개하다고 이렇게 규정을 지으면서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을 많이 했죠. 이 문명과 미개라는 이런 상반된 관계를 학문적으로 가장 잘 이용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인류학입니다. 문화인류학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미개 민족의 문화를 다룬다 하는 그런 관점을 가졌지만 사실은 문명국으로서의 우위를 내세우기 위한 정당화 내지는 근거로서 활용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과 미개라고 하는 관점은 고대에서부터 근대까지 두루두루 사용된 용어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문명에다가 권자를 붙여서 일종의 일정한 지역, 영역, 권력을 가리키는 권자를 붙여서 문명권 이렇게 부르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 문명권이라고 하는 용어는 고대나 중세가 아니고 고대나 근대가 아니고 중세에 특정하게 쓰이는 역사적 용어입니다. 즉 고대에도 문명권은 없었고 근대에도 문명권은 없습니다. 문명권이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가 중세고요. 문명권이라고 하는 용어가 더 이상 역사적인 의의를 갖지 않았을 때가 근대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의 문명권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 시간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명권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책봉과 조공의 관계입니다. 먼저 보실 부분은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덕으로서 하는 것이니 비유하자면 북극성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뭇별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는 것과 같다. 한문으로는 위정이덕 비여 북신 거기소 이 중성공지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정치는 덕으로서 한다. 이 덕이라고 하는 용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북극성과 뭇별들의 관계. 공자가 이 말을 할 때는 춘추시대입니다. 춘추시대는 아직 주왕조라고 하는 이 하나의 왕조가 유명무실했지만 여전히 존재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 북극성에 해당하는 대상은 주왕조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왕조는 이 왕을 구심점으로 해서 각 지역의 제후들로 천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천하의 제후들이 이 구절에서 뭇별들에 해당됩니다. 유가의 고전이자 경전으로 읽히는 대학에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요즘은 예사로 그냥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이 구절은 역사적 용어입니다. 즉 주 왕조 때에
이 천하를 통치하는 일종의 체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공자가 한 말 중에 북극성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이 평천하의 주체인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무별들은 치국의 주체인 제후들을 가리킵니다. 춘추시대에는 제후들이 왕을 칭할 수 없었습니다. 즉 제후들의 이름 뒤에는 공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제나라 환공, 진나라 문공, 이렇게 공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과 공, 왕공으로 나뉘죠. 이 공자가 한 말에서 북극성은 왕을 지칭하고 별들은 공을 지칭합니다. 이 왕과 공 또는 왕과 제후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책봉과 조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조회라고 하는 걸 하죠.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행정 기관에서도 조회라고 하는 걸 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 문화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이 조회라고 하는 개념도 중국 고대의 주왕조에서 온 개념입니다. 조회의 조는 아침조고 회는 모일회입니다. 이때 아침은 그냥 아침이 아니고 새해 첫날 아침을 가리킵니다. 새해 첫날 아침이 되면 중원 각지에 있는 제후들이 왕이 있는 왕궁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새해 아침에 조회, 즉 아침에 왕의 궁전에 다 모이는 것이 조회입니다. 이 조회에서 왕은 새해의 달력, 책력이라고 하는 것을 하사합니다. 그 책력을 받아서 제후들은 각기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책력에 맞게 1년의 행사를 진행해 나갑니다. 여기는 중요한 의례들을 치러야 되는 날도 다 정해져 있죠. 이 책력을 받지 못하면 제후는 제후로서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조회에 참석할 때 제후들은 자기 지역의 특산물들을 예물로서 가져가서 바칩니다. 이걸 조공이라고 합니다. 제후가 누군가 죽으면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공으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죠. 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후가 제후로서 인정을 받고 그래서 다른 제후와 대등한 관계가 되려면 왕이 제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공식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새로 즉위한 제후가 왕실에 이전에 제후가 죽었고 새로 제후가 즉위했다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문서를 써서 사신을 보내 왕에게 알립니다. 그러면 왕이 그 문서를 받아보고 인정을 하는 그런 문서를 내려줍니다. 그 문서가 내려져야 비로소 제후는 제후로서 공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 내리는 문서가 책봉 문서입니다. 그래서 왕이 제후를 제후로 인정하는 또는 공인하는 그런 과정이 책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왕조 때에 이루어지던 봉건 체제 안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논의에서는 이와 같은 말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정치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덕이라고 한 사실입니다. 이 덕으로서 했다는 것, 즉 무력이 아닌 군사적 또는 경제적 힘으로서 왕노릇을 한 게 아니고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을 대신한 존재로서 덕으로서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을 다르게 일컫는 용어가 천자죠. 천자, 하늘의 아들. 하늘을 대신한 대리인입니다. 바로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왕은 하늘의
덕을 고스란히 간직한 존재로서 이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핵심이 되는 게 이 덕이다 하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왕조가 유명무실해졌음에도 각 제후들이 이 왕실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왕실은 바로 덕을 내세울 때 그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후들 가운데 아무리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졌더라도 왕을 함부로 참칭할 수 없었다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가, 원래 진이라는 나라는 오래전에 세워졌지만 춘추시대 들어와서 진양공을 통해서 비로소 제후로 인정받았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이때 제후로 인정받기 위해서 주왕실에서 책봉 문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주왕조의 왕이 공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즉 책봉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진나라는 제후국으로 떳떳하게 과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책봉 문서를 받으면서, 즉 책봉을 받으면서 비로소 제후로 공인을 받고, 그때부터 이 진나라의 군주들은 이 공으로 붙이는 진양공과 같은 이런 시호로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상징적인 행위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때 책봉과 이 조공의 관계는 주라고 하는, 즉 중원 땅에서 이루어진 특정한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된다는 것, 이것은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하는 점, 그리고 그 특별한 상징을 지속하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덕이라고 하는 보편적으로 인간이 가져야 되는 그런 가치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주왕이 별 힘이 없을 때도 제후들은 자기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그 왕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도 있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다 할 때야 제후국으로서의 위상이 뚜렷해지고 또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합리성, 정당성을 가지게 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얼핏 보면 왕과 이 제후, 공과 사이에 이 책봉과 조공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 또 일방적으로 한쪽은 우위에 있고 한쪽은 열등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그 다음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공자를 이어서 공자의 번가는 성인으로 일컬어진 맹자가 한 말입니다. 공자 때는 이제 춘추시대라고 해서 아직은 주왕실이 실질적인 권세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존재로서 떠받들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세상을 떠나고 150년이 지난 뒤 얘는 전국시대라고 해서 더 이상 주왕실이 그렇게 떠받들어지지 않던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때는 각 제후국들이 서로 이제 왕을 참칭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입니다. 맹자의 양해왕 하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제 나라 선왕이 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봉건 시스템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전국시대에 오면 제후들이 공이 아니고 왕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스스로 다 가지고 다른 제후국의 군주들과 함께 그렇게 말 그대로 주왕실에 왕이 없었던 것처럼, 없어진 것처럼
행세하던 때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제나라 순왕은 춘추시대라면 제선공이라고 해야 맞을 건데 전국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선왕이라고 해서 참칭을 합니다. 이때 이 제나라 순왕이 맹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웃나라와 사귀는 데에도 도가 있습니까? 한문으로는 교린국 유도호 있습니다. 우리가 근대에 이르기까지 국가 간의 관계를 교린 외교 관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죠. 맹자의 이 구절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맹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있습니다. 오직 어진 자라야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를 섬길 수 있고,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 2대 사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까닭에 이제 역사적 사례를 가져옵니다. 탕왕은 가를 섬겼고 문왕은 고니를 섬겼습니다. 탕왕과 문왕은 중원에 있던 왕국의 제왕이었고요. 갈과 고니는 주변에 있던 이민족들입니다. 중원 국가들이 볼 때는 오랑캐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탕왕과 갈, 문왕과 고니는 탕왕이나 문왕이 훨씬 큰 나라로서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에게 군림했다 하는 역사적 사실을 끌어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오로지 지혜로운 자라야, 그리고 오로지 지혜로운 자라야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길 수 있으니, 그래서 태왕은 훈육을 섬겼고 구천은 오를 섬겼다. 여기 이소 4대, 여기 4대가 나옵니다. 보시면 사소가 있고 4대가 있죠. 이소 4대의 예로 든 태왕과 구천의 경우에는 중원에서 인정하는 왕이지만 그들은 주변 이민족, 오랑캐에 해당되는 훈육이나 오보다도 국가의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임에도 큰 나라를 섬겼다. 문자 그대로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기 때문에 4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소와 4대의 핵심은 섬기는 쪽이 어떤 국가냐, 섬김을 받는 쪽이 어떤 국가냐 하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중원의 국가를 가리키고요. 섬김을 받는 나라는 크든 작든 이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중원의 국가가 이민족들보다 컸을 때가 있고 또 작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컸을 때는 작은 나라를 어진 마음으로 대하면서 외교 관계를 맺었고, 중원의 국가가 작았을 때는 아무래도 덩치가 작기 때문에 어진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좀 더 슬기로운 방식으로 주변에 있는 큰 이민족 국가를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운 자라야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길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철학적 원리를 덧붙였습니다. 그게 이어지는 큰 나라로 작은 나라를 섬기는 일은 하늘의 이법을 즐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 나라로 큰 나라를 섬기는 일은 하늘의 이법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법을 즐기는 자는 천하를 지킬 수 있고, 하늘의 이법을 두려워하는 자는 제 나라,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될 책봉과 조공이라고 하는 것의 철학적 근거가 사실은 맹자에서 이미 마련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어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앞서 논어위정편에 나온 정치를 덕으로서 한다 할 때 그 덕을 가리킵니다. 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면들을 뭉뚱그려서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걸 이제 세세하게 나누면 어짐을 나타내는 인이라든지 지혜를 나타내는 지,
그 다음에 참된 마음을 나타내는 충,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인 경, 그 다음에 믿음을 나타내는 신, 이런 다양한 하위 덕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 덕으로 산다는 것, 특히 국가 간의 관계에서 외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진 마음을 가지거나 지혜를 갖추거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군사력만으로는 이 외교 관계를 원활하게 이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 공존할 수 있는 길은 덕으로서 외교를 이루어 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에서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기든 또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든 이 섬기는 것, 섬기는 쪽이 책봉국입니다. 책봉을 하는 나라고 섬김을 받는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나라, 조공국입니다. 이 이제 책봉과 조공의 관계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책봉 체제라고 흔히 부릅니다. 이 책봉 체제, 처음에는 중원 땅에서만 이루어지던 그런 이 국가 간의 관계였는데, 이 중원 내에서 주변국들과 다른 앞선 선진 문물들이 나타나고, 이 문물들이 주변의 이민족들에게 전해지면서 그 이민족들이 중원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모범으로 삼으면서 이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중원 땅을 넘어서 또 주변 민족 국가까지 확대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비슷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공유하면서 하나의 영역이 형성된 것, 이것을 문명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명권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하나의 정치, 외교 시스템이 책봉 체제였다 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삼국사기 태종무열왕조에 보면 태종무열왕이 즉위한 뒤에 그때는 당나라입니다. 당나라에 새 왕이 즉위한 사실을 알리는 사신을 보냅니다. 당연히 국서를 써서 자초지종을 알리는 내용의 국서를 써서 사신편으로 보냅니다. 이때 신라의 특산물을 같이 보냅니다. 이렇게 문서와 함께 보낸 것, 이것이 일종의 조공 물품입니다. 이 문서를 받아본 당나라 황제는 답서를 보냅니다. 답서는 간단합니다. 새로 즉위한 왕에게 일종의 책봉을 하는 그런 형식적이지만 그런 의례적인 내용의 글을 써서 보냅니다. 그때 이 당 황제가 태종무열왕에게 붙여준 칭호는 이렇습니다. 계부 의동 삼사 신라왕 계부 의동 삼사 신라왕이라는 호칭입니다. 말 그대로 태종무열왕을 신라왕으로서 책봉하는 그런 칭호입니다. 책봉하면서 붙여준 겁니다. 이거는 이제 태종무열왕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외의 왕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고려 때에는 송나라에 이렇게 사신을 보내고 또 책봉 문서를 받고 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이게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마치 신라가 또는 고려나 조선이 중국의 속국처럼 국실거리면서 주체성 없이 행동하지 않았냐 하는 식의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신라나 고려 또는 이 조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인정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문서를 보내고 또 책봉을 받는 문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이런 문서를 보낼 때 뭘 보냈냐? 한문입니다. 한문으로 써서 보냅니다. 한문 이러면 이제 한나라 때 한자를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기로는 진시황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문자를 통일했다 하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서 압니다. 진시황이 워낙 폐악한 군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그는 한나라가 들어서면서 진나라를 폄하하고 자국이 들어선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진시황은 역사적으로 중국이 20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즉 제국의 토대와 근거를 마련한 탁월한 황제입니다. 황제라는 호칭도 처음 사실 쓰기도 했죠. 그런데 진시황이 일으킨 진제국은 불과 15년 만에 멸망하고 그 이후에 항우와 유방이 서로 천하를 차지하기 위해 싸운 결과 유방이 이기고 한나라가 들었습니다. 한나라는 마치 진나라와는 전혀 달랐던 것처럼 말하지만 한나라의 제국의 근간은 진시황이 마련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따라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뒤에 문자를 아울러 통일한 것도 한나라는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이 말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해서 문자를 통일하기 전에는 수많은 중원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각기 다른 문자를 썼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기 때문에 문자를 통일해야만 천하를 일사불란하게 관리를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문자를 통일했습니다. 그것을 한나라가 고스란히 이어받고 한나라는 400여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한나라가 처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런 문자를 만든 것처럼 여겨진 면이 큽니다. 그래서 한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진시황의 진나라가 아마 수백 년 이어졌으면 우리가 진문이라고 아마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이 한문은 단순히 중국에서 문자를 통일한 결과로 나온 것일 뿐만 아니라 이 한문, 한나라 때 한문이 결국은 이상 한문이라는 용어로 불리게 된 이유는 이 한문을 통해서 한나라의 유교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가지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사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유교 경전들이 한문으로 쓰여져서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전해진 결과 주변 나라들도 바로 이 자연스럽게 유교의 경전을 배우면서 한문을 같이 익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도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로서 도구에 그치지 않고 그 당시 한나라라고 하는 또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앞선 문물을 주변국에 전해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로서 구실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또 남다릅니다. 그리고 이 한문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입니다. 이 한문과 유교, 우리는 흔히 유교는 정치 이념으로만 이해를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유교의 특징은 정치 이념이기도 하지만 종교적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성균관에서 해마다 석전대제라고 하는 것을 올립니다. 석전대제는 바로 공자를 비롯해서 공자의 학풍을 이은
많은 선현들을 기리는 그런 아주 큰 제사입니다. 중국이 1978년에 등소평이 마오쩌둥을 이후에 공산당을 넘겨받으면서 말 그대로 새로운 정치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을 꾀하게 되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말 그대로 지금 전 세계 미국과 함께 G2의 대열로 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흥을 한 뒤에 중국에서 고심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흥을 하지만 경제만으로 되느냐? 특히 중국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와 전통을 살릴 필요가 있는데 마오쩌둥 시대의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10여 년 동안에 그 잔혹한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의 전통 문화들이 거의 말살됐습니다. 그래서 유형 무형의 모든 문화들이 거의 부서지고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역사와 전통을 살리려고 할 때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 유교, 공자를 봉건의 대표적인 인물과 사상으로 여기면서 완전히 철저하게 괴멸했기 때문에 그런 유교 전통을 다시 살리려고 하다 보니 아무런 근거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눈길을 돌린 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해마다 석전대제라고 하는 것을 열고 있다는 걸 알고 그때 중국에서 배우러 옵니다. 그때가 아마 1995년, 6년 이점일 겁니다. 그래서 석전대제를 고스란히 갖고 옮겨가서 지금 산동의 곡부라고 하는 곳에 다시 공자 사당을 짓고 그런 행사를 재현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역사와 전통을 살려고 돌아볼 때 제일 먼저 눈길을 보낸 곳이 바로 이 공자와 유교라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2000년 이상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석전대제를 통해서 단순히 정치 이념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와 같은 그런 상징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가졌다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 또는 아랍의 이슬람이 있었던 것처럼 동아시아에서는 바로 이 유교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종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 유교는 중국에서 나왔지만 중국인만의 어떤 특수한 그런 성향, 기질 또는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어느 나라든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한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이 특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한문을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공동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공동문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문어는 입으로 하는 말인 구어에 상반되는 말이죠. 그래서 글로서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글말인 셈입니다. 유럽의 라틴어가 이런 역할을 하고요. 아랍의 경우에는 아랍어가 바로 이런 공동문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와 동남아시아에 퍼진 힌두교, 불교 문명권에서는 산스크리트가 이런 공동문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유교는 바로 보편 종교로서 기능을 합니다. 바로 이 공동문화와 보편 종교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책봉체제에서 또는 책봉체제를 성립하게 하는 주요한 근거다 하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중세는 특히 동아시아의 경우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이 공동문화를 익힌 사람이 지식인일 뿐만 아니고 세속적으로도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동아시아에서는 관리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이 한문을 익혀야 되죠. 과거 시험에도 바로 이 한문으로 이루어진 경전을 얼마나 잘 익혔는가,
그리고 한 시를, 즉 공동문으로 짓는 시를 얼마나 잘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달랐고 그에게 관직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외교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가 오가는데 그 문서는 이런 공동문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문으로 쓰여진 문서가 얼만큼 잘 쓰여졌느냐 하는 데 따라서 각국의 위상도 평가도 달라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뿐만 아니고 고려나 조선에서 문서를 보낼 때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가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한문, 공동문어인 한문을 주변국에 퍼뜨린 중국이지만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이 한문을 구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내세워서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으로는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바로 이 한문으로 쓰여진 글을 통해서 문화적으로는 또는 더 나아가서 외교적으로는 대등한 그런 위치에 우리도 있다 하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구실도 했습니다.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중국은 한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 위진 남북조 시대가 전개되죠. 위진 남북조 시대가 한 250여 년 이어지는데요. 그때 북쪽에는 즉 황하 유역 지역에는 선비족을 비롯한 다양한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그리고 한족들은 남쪽 장강 유역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약한 나라의 왕조들을 이어간 셈입니다. 그때 북쪽에서 들어온 이 이민족들의 경우에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문을 익히고 중국 문화를 습득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땅으로 들어와서 천하를 호령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긴 했지만 그것을 지속하면서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전에 확립된 공동문어를 습득을 하고 그 공동문어로서 유교라고 하는 보편 종교에 하면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힘을 과시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중원을 차지한 천자 국가로서 인정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민족이 들어오든 그러니까 위진남북조의 북조뿐만 아니고 수나라 당나라도 따지고 보면 선비족의 왕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이미 공동문화를 워낙 완벽하게 체득하고 중국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이 이민족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몽골족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들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이 들어와서 원나라를 세운 뒤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제를 시행한 일입니다. 당연히 과거 시험은 한문으로 써서 해야 되고 그 과목들은 유교 경전들입니다. 청나라의 만주족들도 똑같이 그 방식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날 중국인들이 마치 자기네들은 단 한 번도 이민족에 의해 지배를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사고하는 이유가 어디느냐 하면 바로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중국인들, 즉 한족들이 배우고 익혔던 한문을 배우고 익혔을 뿐만 아니라 중원 땅에서 만들어진 유교를 정치적으로 표방을 하고 그리고 유교와 이 한문을 가지고 주변국들 위에서 천자로서 호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자로서는 이민족이 차지하고 있었더라 하더라도 전혀 이전에 한족의 왕조와 단절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 좀 뚜렷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이민족이 들어왔지만 중국 민족 또는 중국 문화에 동화되었다고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중국이 한 번도 이민족의 지배를 안 받은 것처럼 사고하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동문호로서 주변 국가에 외교 문서를 보내고 국서를 보내는 이런 상황을 주변국들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채권과 조공이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원나라에 대해서 고려는 부마국이라고 하지만 그는 지극히 사사로운 관계입니다. 왕실 사이에 맺은 사사로운 관계로서 부마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는요 원나라가 고려의 왕을 책봉을 하고 고려의 왕은 원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책봉을 받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책봉하고 조공을 받는 이런 책봉 체제 안에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주족이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굴복한 게 아니고요. 만주족의 청나라가 중원 땅을 차지하면서 천자로서 걸맞는 위상을 가졌기 때문에 주변국에 책봉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조선을 비롯한 지금은 없어진 유구국, 오키나와죠. 유구국이라든지 월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바로 조공을 받는 그런 것을 당연히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일본의 경우에 이 책봉과 조공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과거에 일본도 중세의 일정 기간에는 책봉을 하고 책봉을 받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에도 막부 시대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 반면에 조선은 그 시기에 만주족의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마치 속국처럼 행동했다라고 하면서 일본을 위에 놓고 조선은 열등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냐 하는 게 사실은 관심사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에도 이후에 이 조공과 책봉 관계에서 거의 열애에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사신을 보내고 받아들일 때 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런 예의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공국은 조공국대로 이 책봉하는 국가, 책봉국에 예의를 다해서 이 문서를 써서 올려야 되고 책봉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흔히들 조공을 바치는 쪽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자는 반드시 대국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라도 천자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송나라의 경우 중국 역대 왕조 중에 송나라는 매우 이 군사적으로 취약했던 그런 왕조입니다. 그래서 북방이나 또는 고려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소리를 치지 못했던 그런 사실들이 중국 쪽 기록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주변의 여진족이나 거란족은 군사적으로 오히려 송나라를 압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변 이민족들의 국가에서는 끊임없이 조공을 바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공을 바치면 그 조공에 몇십 배, 몇천 배 되는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득이 많은 그런 것이 이 책봉과 조공 관계입니다. 그래서 책봉국은 천자 국가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가지는 대가로 주변 민족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크게 안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한쪽엔 정치적인 또는 상징적인 이익을 얻고 한쪽은 현실적인 실리적인 이익을 얻는 관계, 이것이 책봉과 조공 관계입니다.
그래서 조공이란 말을 쓰니까 바치는 쪽만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조공을 바치는 쪽이 월등히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역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으실 겁니다. 조공무역 이렇게 하죠. 말 그대로 쌍방 간의 경제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게 이 조공무역입니다. 적게 바치고 많이 바치는 거죠. 조선시대 기록에 보더라도 조공 품을 바칠 때 사절로 가는 그 일행에는 개성 상인이나 동네 상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상인들이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라가면 상당히 많은 물품들을 공식적으로 사서 가져올 수 있고 많은 이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인들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중국에 바친 것보다 몇 값을 많은 그런 선물을 받아서 돌아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공을 바치는 것도 규모를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바칠수록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책봉과 조공 관계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역사를 볼 때 일본사만 사실은 보면 어렵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의 경우에 조공을 바치면서 책봉을 받은 것은 당나라 때부터입니다. 흔히 당나라에 보낸 사신을 동아시아 다른 나라들이 모두 견당사라고 부릅니다. 당나라에 파견한 사신, 이런 의미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삼국의 세 나라가 다 그런 견당사를 파견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신라가 지속적으로 견당사를 파견을 했죠. 일본의 경우에도 견당사를 파견을 하지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당시 선박 건조 기술이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사신을 싣고 안전하게 건너줄 배가 없었습니다. 그건 주로 신라의 선박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신라에서 중국과 일본을 오가는 배가 있을 때 사신들이 그 배편으로 오고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신라는 사신을 보낼 필요가 있으면 자국의 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쉽게 중국에 사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장보고 선단의 경우에는 특히 대표적입니다. 장보고의 선단편을 통해서 일본은 당나라의 사신들을 보내고, 또 이 장보고 선단이 일본으로 돌아올 때 그 배편에 맞춰서 사신들이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신들은 이 당나라에 가면 기약을 할 수 없습니다. 운이 좋으면 1년 내에 돌아오고 운이 안 좋으면 2, 3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장보고 배 가운데 일본에 오는 배가 있어야만 그 배를 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와 달리 신라는 육지로든 배편으로든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신 왕래가 매우 잦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에도 때 들어오면 조선과 교역을 많이 한 것도 사실 한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굳이 명이나 청나라에 안 가도 조선을 통해서 필요한 물산들을 수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중국에 사신을 안 보낸 것도 있지만, 에도 이후에 토쿠가와 막부가 워낙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 자신들을 중국이나 조선과 대등하다고 자부하면서 외교 문서를 좀 무리하게 써서 보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조선에서 그런 무리한 외교 문서에 대해서 반응을 일치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그 바람에 외교적인 단절이 많았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그런 면에서 단절된 시기가 이 에도 이후에, 그러니까 17세기 이후에 대중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전에 보면 일본이 어떻게 중국에 대해서 이런 책봉 체제 안에 스스로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책봉과 조공 관계 안에서는 자국에서 자기 왕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봉을 하는 나라는 천자가 되고요. 그 반대로 책봉을 받는 나라의 군주는 구광, 이런 관계입니다. 천자와 구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자국 안에서는 황제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 천황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몽골을 비롯한 북방의 민족들은 칸이라고 부르죠. 심지어는 월남에서도 자국의 왕을 황제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외교 문서를 작성할 때는 황제나 천황이라는 칭호를 결코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 관례상 써서는 안 되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무례하다라고 평가받고, 그래서 상대국, 즉 천자국에서 문서를 보내지를 않습니다. 즉 사신을 보내면서 답서를 주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일종의 비공식적이지만 외교적 단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1185년쯤에 말 그대로 무인 정권이 들어서죠. 그래서 카마쿠라 바쿠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황 대신에 이 쇼군이 일본 국내 정치의 통치자로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 천황과 장군, 쇼군의 관계입니다. 일본 내에서 이 천황이 쇼군에게 실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지만, 이 천황과 쇼군은 천자와 국왕처럼 이렇게 책봉하고 조공을 바치는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단지 천황이 실권을 잃었을 뿐인데, 대외적으로는 이 문서들을 주로 쇼군이 보냅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일본 무로마치 바쿠의 쇼군이 1403년 명나라가 건국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낸 국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국서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일본 국왕 신 미나모토 아무개는 표를 올립니다. 재밌죠? 이 미나모토는 이 쇼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는 쇼군인데 명나라에 문서를 보낼 때는 일본의 통치자로서 보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호칭인 국왕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이 조공을 바치는 조공국으로서의 국왕이다 하는 것을 이 제천머리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죠. 신이 떴건대 태양이 하늘에 오르며 비추지 않는 곳이 없고 때 맞추어 비가 오면 적시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하물며 큰 성인은 밝고 또 밝아 은혜가 하늘과 물에 고루 미침으로 온갖 곳이 교화되고 사해가 어짐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큰 성인은 중국 황제를 일컬어서 한 말입니다. 공손하게 생각하건대 대명 황제 폐하께서는 요 임금의 거룩한 정신을 잇고 탕 임금의 지혜와 용기를 갖추어 폐란을 진정시키면 대단히 빨랐으며 천하를 정돈함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게 하셨습니다. 중흥의 큰 과업을 열고 천하가 번창할 시기를 맞이하셨습니다. 명나라가 몽골의 원나라를 이어서 이 새로운 왕조를 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면서 더 높인 그런 표현이죠. 비록 깊은 궁궐에 계셔도 황제의 위엄은 멀리 동쪽 물가 밖까지 미칩니다. 이 재밌는 표현입니다. 국왕이라는 표현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대명 황제 폐하라고 씁니다. 국왕 문서에는 대명 황제 폐하는 곧 천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천하를 정돈하면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 사실 이 명나라가 새로 들어서긴 했지만 말 그대로 천하를 다 평정하지는 않았죠. 중원 땅에서만 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으로는 이 중원 땅에서 황제가 된다는 것은 곧 천자가 된다는 뜻이고, 천자는 바로 천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이상하지 않게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황제의 위엄은 멀리 동쪽 물가 밖까지, 요 일본을 가리킵니다. 미칩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자가 비록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전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이런 책봉 체제 안에 일본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끝에 보면 성녀, 규밀, 범운, 명공과 통사, 서보는을 시켜서 청광을, 맑은 빛인데 천자를 가리킵니다. 즉 대명 황제를 가리킵니다. 우러러 보며 박물을 바칩니다. 이게 조공이죠. 박물을 바치는. 여기 보면 흥미롭게도 성녀, 규밀, 범운, 명공, 그 다음에 통사, 이를 통한다 이런데 이 네 명의 이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네들은 한문을 구사할 줄 아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을 대표하는 한문 문장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네들을 보내서 중국의 지식인들과 당당하게 겨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위상을 더 높이는 그런 구실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일본의 이 선성이자 당시의 명성이 가장 높았던 인물인 잭가이 추신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국서를 한문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문장가가 이 국서를 써서 박물과 함께 천자인 명나라 황제에게 보낸 겁니다. 원래 이 쇼군의 원래 이름은 아시카가 요시모치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요게 국서에서는 미나모토, 아무개 이렇게 했죠. 원래 성이 미나모토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세종실록에 보면 이 미나모토 요시모치가 사람을 보내서 문서를 보내온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이 미나모토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일본이 비록 중국 명나라와 있어서 전혀 명나라에 의해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위협을 받을 일이 전혀 없음에도 외교문서에서는 이렇게 깍듯하게 상대를 천자로, 자국을 국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로 중세의 일반된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로마치 막부 때는 그나마 이렇게 외교문서에서 일본 국왕 아무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토쿠가와 막부에 들어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쇼군인데 중국이나 조선에서 일본의 쇼군을 일본국 대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교적으로 이 책봉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우리도 황제의 나라다라고 하는 바람에 외교적으로 관례를 무시했다. 즉 결례를 범했다. 이래서 이때는 일본국 왕이 아니고 일본국 대군으로 폄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에도 시대가 들었으면서 이런 동아시아에 건재하고 있던 이 책봉 체제에서 사실은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일본이 나중에 근대 이후에 일본이 잘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이 주권 국가로서 일찌감치 자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 선전의 근거로 작용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을 거치고 난 뒤에 일본과 조선은 외교 단절의 지경까지 갔습니다. 특히 침략을 받은 조선에서는 결코 일본과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일본의 쇼군이 어떻게 보면 하소연하듯이 해서 외교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다시 외교가 재개가 되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간단합니다. 경제적으로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외교 관계를 맺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 그런 경제적인 많은 곤란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 조선이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명나라와 외교, 명나라나 또는 청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굽실거리면서 조선의 외교 관계를 맺자고 하면서도 일본은 여전히 그런 외교적으로 당연히 행해야 될 그런 의례적인 행위를 많이 무시를 했었습니다. 그 바람에 조선과 또 명나라와 나중에는 청나라와도 외교 다툼으로 이어졌죠. 그게 다행하게도 일본에서는 나중에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유럽의 상인들이 오면서 그네들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게 되고, 그것이 일본이 일찌감치 서구 유럽과 접촉하면서 산업화를 이루고 근대화를 이루는데 유용한 길로 들었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곤란함 또는 무례함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랑스러운 자취로 남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천자의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선진 문물과 문화의 혜택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본의 경우에 오랫동안 독자적으로 일본 본토에 일본 제국과 맞서 싸운 게 아이누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누족들이 어떻게 보면 주체적이고 독립적이었다고 한 면에서 보면 지금 일본보다 월등히 앞섰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이누족은 문화적으로 선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에 말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덕이라고 하는 건데, 이 덕은 바로 모든 문화를 하나로 집약시킨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세는 모든 나라들이 문화로서 관계를 맺고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는 나라가 더 큰 소리를 쳤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주변국들은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를 통해서 선진화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굽힐 필요가 사실 있었던 셈입니다. 일본과 함께 볼 수 있는 게 월남입니다. 월남의 경우에는 아까 이 일본의 국서가 같은 데가 1403년인데요. 1406년쯤에 명나라가 월남을 침공합니다. 그 침공한 이유가 그 당시 월남의 호꾸일리라고 하는 그런 권세가가 이전의 왕을 죽이고 찬탈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대역 행위를 저지릅니다. 근데 사실은 대역 행위를 저지른 게 호꾸일리가 중국과는 이제 대척점에 서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정삭을 받들지 않고, 이 정삭은 바로 책력을 받는 것, 즉 달력을 받는 겁니다. 지금 연말이라서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12월이 되면 곳곳에서 기업체나 은행에서 달력을 나눠줍니다. 이것도 역사가 3000년 정도는 된 건데요. 중국에서 온 역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후국에서 제후들이 조회하러 가면 그때 주왕실의 왕이 바로 이 책력을 하사를 했습니다. 그 전통이 이때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공과 책봉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삭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 책력을 받는다는 구체적인 그런 행위도 되기도 하지만 서로 책봉을 하고 책봉을 받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호꾸일리가 그것을 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명나라가 침공을 하는 이유로 삼습니다. 그리고 1407년에 월남은 명나라 지배하에 들어가고 그리고 한 20여 년 동안 명나라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1418년에 이 레르이, 한자로는 려리인데요. 레르이가 10년 동안 저항해서 명나라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간신히 월남의 독립을 되찾아서 월남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레 왕조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레 왕조의 건국 공신이자 탁월한 시인인 응웬짜이를 시켜서 평오대고라고 하는 글을 짓습니다. 예, 내용을 보시면 이 평오대고는 그냥 이 명나라를 물리치고 레 왕조를 세웠다고 하는 데 대한 그 위협을 노래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월국은 진실로 문명된 국가다. 문명된 국가다. 이렇게 내세웁니다. 산천의 복력이 다르듯이 남북의 풍속 또한 다르다. 이때 남북 할 때 북은 명나라를 가리키고 남은 월남을 가리킵니다. 풍속 또한 다르다. 우리는 찌에우, 딘, 리, 쩐의 창업에서부터 한, 당, 송, 원과 더불어 각각 그 나름의 영토에서 제국을 이루었다. 외교문서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이 제국이란 말을. 이거는 평오대고는 그냥 월남 사람들 자신들끼리 서로 쓰고 또 읽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자국의 역사를 중국과 대등했다라고 이렇게 내세우면서 제국을 이루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중국의 명나라의 너희들도 황제국이지만 우리도 황제국이다 하는 것을 대내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선언해놓고 얼마 뒤 이 레르이는 국자감을 부활시키고 각 지방마다 향교를 설치해서 유교 경전을 강의합니다. 그리고 1429년에 과거 시험으로 명경과를 설치하고 경전과 역사서에 중국 경전과 역사서죠. 여기에 능통한 사람을 뽑아서 또 관리로 등용합니다. 그리고 1431년에는 이 월남이 명나라에 책봉을 요청하는 사절을 파견하고 예물을 보냅니다. 제국이라고 버젓하게 이렇게 과시를 했지만 정작 명나라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아야만 월남이 올바른 나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왜 그러냐? 명나라하고만 관계뿐만 아니고 이렇게 책봉을 받아야만 조선이나 일본이나 주변 다른 나라들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갈 뿐만 아니고 또 대등한 위치에서 외교관계, 경제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신을 파견해서 예물을 바치고 책봉해달라는 국서를 올리자 명나라는 레르이를 권서안남국사로 임명합니다. 사실 권서안남국왕이 아니고 국사입니다. 국사는 국왕보다 한 단계 밑인데 그래도 이걸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레르이 왕조는 당당한 한 국가로서 공인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월남과 명나라는 관계를 정상화하고 다양한 그런 외교 관계 또는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월남이 윤택하게 한 100여 년을 보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봉 체제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중세 문명권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열등한 위치에 놓이는 것이 아니고 이 다른 제국들과 함께 주변국들과 대등한 위치에 놓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책봉을 한다고 해서 항상 책봉하는 쪽에서만 우위를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책봉과 조공이라고 하는 외양과는 다르게 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관계를 이어간다 하는 점이 훨씬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이 동아시아에서 근대 이전에 있었던 책봉과 조공 관계입니다. 책봉 조공 관계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천자라고 하는 존재가 근제해야 되는데 동아시아에서는 19세기 말이 되면서 천자가 유명무실하게 되죠.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천황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천황을 대외적으로 표방을 합니다. 그리고 천황의 존재가 전 세계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도 마지막에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면서 황제 국가로
공식적인 명칭을 씁니다. 이렇게 되면서 더 이상 중국과, 즉 청나라와 외교관계에서 국왕이라고 칭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면서 중국의 천자도 유명무실해지고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책봉체제가 와해되고 사라집니다. 이때가 바로 근대가 시작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책봉체제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유럽의 경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은 기독교 세계죠. 기독교 세계로서 보편 종교의 시대로 접어든 것은 대략 4세기 초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래서 유럽 전역에 기독교는 보편 종교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유럽은 동아시아하고는 다르게 둘로 쪼개집니다. 서로마 제국을 이어받은 로마 지역에 서방 기독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비잔틴 제국이 성립되죠. 바로 그곳에서는 동방 기독교라고 하는 좀 교리라든지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는 기독교 세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서방 기독교 문명권과 동방 기독교 문명권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서방 기독교 문명권을 간단하게 보면 공식적으로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사원이 바로 그 교황이 머무는 곳이죠. 성 베드로 사원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죠. 그래서 예수의 대리인으로서 교황이라고 하는 위상을 제일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대리인으로서 교황들이 이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갖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동아시아에서는 천자가 곧 이 동아시아 국가에서 자국의 황제이면서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천자가 되는데, 유럽은 조금 다릅니다. 교황은 종교적인 상징으로서 위상을 갖는 반면에 세속 권력을 대표하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는 말 그대로 막강한 군사력으로서 또는 정치적 실권으로서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그런 정치적 군사적 힘이 있으면 황제로 자칭할 수 있습니다. 단 교황이 황제의 대관식을 거행해 주지 않으면 공식적인 황제 노릇은 못합니다. 이게 이제 동아시아에서 천자가 각국의 국왕을 책봉하는 것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방 기독교, 지금 유럽 기독교 문명권에서는 교황이 이 황제를 책봉을 하는 그런 대관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최초로 한 사람은 800년에 프랑크족들의 왕이자 황제가 된 카룰루스입니다. 흔히 샤를마뉴 대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카룰루스가 막강한 정치력과 군사력으로 황제가 됐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아무도 공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800년 25일에 로마로 직접 갑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사원에 가서 교황이 옷을 예복을 입혀주고 왕관을 씌워주는 그런 대관식을 거행을 함으로써 비로소 기독교 세계에서 황제로 공인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의 책봉과 종관계입니다. 교황은 로마라고 하는 좁은 지역의 수장으로서 밖에는 사실 실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 카룰루스, 즉 샤를마뉴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세는 기독교 시대고 기독교 세계에서는 그 기독교의 상징적인 존재가 훨씬 막강한 위력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대리자로서 교황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속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한 황제라 하더라도 그런 종교적 상징성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로마로 가서 그런 책봉을 받는 의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2세기 이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이제 기독교 문명권에서 세속의 권력을 독차지를 했는데요. 역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도 바로 교황으로부터 책봉을 받는 의식을 늘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황제로서의 권위를 가지면서 천하를 호령할 수 있었다 하는 점입니다. 이런 유럽뿐만 아니고 아랍으로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세계에서는 교황이 예수의 후계자로서 이 대접을 받았다면 아랍 세계에서는 이 칼리파라고 하는 존재가 칼리파라고 하는 존재가 유럽의 교황,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천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칼리파는 원래 뜻은 뒤따르는 자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뒤따르느냐? 예언자 마호멧, 무함마드를 뒤따라서 이어간, 계승한 인물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죽은 뒤에는 계속해서 거의 혈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칼리파가 그 자리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칼리파는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원래는 바그다드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 카이로에서도 칼리파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칼리파는 말 그대로 종교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훨씬 더 크게 하고요. 세속 권력을 가지는 자는 대부분 각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실권을 쥐고 있던 술탄들입니다. 그래서 이 술탄 가운데서 이 칼리파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곧잘 나오고 이 칼리파를 마음대로 바꾸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칼리파를 내세우기도 하는 그런 술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그다드에서 칼리파가 나왔지만 이집트에서 강력한 술탄이 등장하면서 이집트 카이로에 새로운 칼리파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그다드의 칼리파가 나중에 위세를 잃게 되고 그래서 카이로의 칼리파가 대신하게 됩니다.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가 등장하면 이 카이로의 칼리파를 무시하고 지금 이스탄불에 새로운 칼리파를 또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랍의 경우는 동아시아와는 다르게 강력한 술탄이 자기 영역에서 새로운 칼리파를 내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술탄이 칼리파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칼리파라는 존재로부터 책봉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술탄으로서 정당한 위상을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칼리파에 대해서 나아가서 이 책봉 체제의 특징에 대해서 가장 잘 연구하고 알려주는 인물이 14세기 아랍의 역사가인 이븐 할둔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븐 할둔은 방대한 역사서를 쓴 인물인데요. 그 역사서 중에서 서문에 해당되는 책이 역사서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게 칼리파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설명해 놨는데 이것은 칼리파뿐만 아니고 천자나 교황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치적 법률은 오로지 현세적 이익만을 이해만을 고려하는 한편 입법자인 무하마드가 인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내세에서의 안녕이다. 현세적 이해와 내세의 안녕, 이게 큰 짝이 됩니다. 따라서 현세와 내세에 관련된 모든 사무에서 대중으로 하여금 종교법에 부응해서 행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게 칼리파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닌 사람은 종교법의 대리자, 즉 예언자들이며 그 다음으로는 예언자의 뒤를 이은 칼리파들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칼리파의 지배권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해진다. 자연적 왕권이란 자신의 목표와 욕구에 따라서 대중들이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치적 왕권이란 현세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이에 배치되는 일을 피하는 방법을 아는 지적 합리적 통찰력에 근거해 대중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칼리프는 세속의 정치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내세에서 안녕을 꾀하는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중들을 이끌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는 세속에 있어서 권력도 칼리파에게 부여된다고 말은 했지만 중세 아랍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실제로는 칼리파가 유명무실해지고 실권을 술탄이 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칼리파는 종교적인 상징으로서만 역할을 하고 세속적인 이해관계라든지 세속적인 삶에 있어서는 술탄이 실질적인 권력을 갖는 것으로 이분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더 보시면 칼리파는 대중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의 이해를 염두에 두는 종교적 통찰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한다. 현세의 모든 조건은 내세의 가치와 연관성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무하마드는 지적했다. 따라서 칼리파는 무하마드의 대리자로서 종교를 보호하면서 현세의 지배력을 행사한다. 책봉 체제의 주체에 대한 정의로서 내준 게 종교를 보호하면서 현세의 지배력을 행사한다. 물론 이때 현세의 지배력은 말 그대로 정치적 군사적 우위에 있으면서 그렇지 못한 열세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종교 교리에 따라서 그들을 융합하고 화합시키고 그래서 공존공생하게 하는 역할을 칼리파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탄들이 전횡을 일삼지 못하고 그리고 일변도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는 종교 교리에도 유예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칼리파로부터 파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파문을 당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술탄으로서도 이 위세를 잃게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랍 세계에서 전혀 이 설득력을 못 가지는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유럽에서도 교황이 황제를 파문하는 일에서도 종종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리파가 아랍 세계에서 바로 천자나 교황의 역할을 했다. 이 유명한 인물로 살라딘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아딘 유수프 빈 아이유브라는 인물인데요. 이슬람 문명권에서 영웅으로 알려져 있고 십자군 전쟁을 동안에 유럽의 십자군을 잘 막아낸 영웅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죠. 이 살라딘도 1169년에 아이유브 왕조를 세우고 2년 뒤에 파티마조의 칼리파 알-아디드가 죽자 파티마조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나중에 자기가 이 카이로에 칼리파를 새로 세우면서 그 칼리파로부터 즉 알-무스타디에게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이집트, 마그리브, 예멘, 시리아 등의 이 통치권에 대해서 서임장을 요구합니다. 워낙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만 요구를 하면서도 결국은 책봉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알-무스타디는 사실 실권도 없고 그래서 거절할 명분도 없고 거절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영예의 예복과 술탄의 칭호 그리고 전 영토에 대한 서임 정서를 이 살라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살라딘은 실질적인 막강한 권력을 쥐고 통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지만 칼리파로부터 책봉을 받아야만
비로소 공인된 술탄이 되기 때문에 요즘 우리말로 하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그렇게 책봉을 요구를 했습니다. 뭐 요구를 했으니까 나중에 칼리파를 바꿀 수도 있죠. 유럽에서도 황제가 교황을 갈아치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 교황으로 앉히고 그래서 책봉을 받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랍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시아는 동아시아에서는 중원 땅을 차지하면 천자로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주변국 나라들에서 이 천자를 갈아치우거나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이민족들이 중원 땅을 차지하면 자기가 천자가 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 차이들은 있지만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책봉을 하고 조공을 받는 이런 책봉체제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문명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라딘이 책봉을 받았다고 해서 열세에 있었고 하위에 있었고 그리고 못났다, 비굴했다, 굴욕적이다 라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려나 조선에서 우리가 송나라에 또는 명이나 청나라에 조공 사신을 보내고 그래서 책봉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굴욕적인 자세를 취했다거나 비굴했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외교 관계에서 성립된 예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일본에서 보낸 국서를 보면 지금 북한에서 김일성을 옛날에 찬양하듯이 그렇게 굉장히 찬양을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이 천자의 국가나 또는 교황에게 또는 칼리파에게 보내는 글을 보면 이렇게 미사유구를 늘어놓으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례적으로 하는 표현이다 하는 점을 명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책봉체제는 이 중세가 정치와 종교가 긴밀하게 엮어져 있다 하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이 책봉체제 안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정치, 군사, 경제가 아니고 사실은 문화적인 힘, 이게 훨씬 더 중요했다. 중세는 당연히 그 문화적인 힘을 이 보편 종교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당연히 보편 종교의 수장이 그런 역할을 책봉을 하는 책봉국의 역할을 해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중국적자로 봅니다. 왜냐하면 책봉을 하는 나라에도 속하고 책봉을 받는 나라에도 속합니다. 즉 작게는 책봉을 받는 나라에 속하는 사람이 되지만 크게는 이 문명권 전체의 이 백성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중국에서 편찬된 당나라 때, 송나라 때의 고성전에 보면 신라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효나 원척, 의상 같은 인물이 당나라 고성전에 버젓이 수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명권 세계이기 때문에 문명권 안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행적을 보여준 인물은 똑같이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문화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중세는 영웅이었고 그런 영웅은 국경을 넘어서서 문명권 안에서는 똑같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효의 경우에는 원효와 의상은 특히 대표적인데요. 중국에서도 높이 평가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아주 탁월한 고승으로서 일본에서도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일본에도 보면 두루마리 문서에 이 원효와 의상 이야기를 아주 장하게 그림과 함께 그렇게 만들어 놓은 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바로 이렇게 문화적인 힘을 가진 인물들이 영웅으로 대접받았다 하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이제 흥미로운 것은 상구유사와 연관해서 상구유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편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 그 다음에 헌법 이하로 보면 불교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즉 정치사와 불교사가 나란히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조공과 책봉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치적 실권을 쥔 사람과 종교적으로 상징적 존재로서의 우두머리와의 관계,
이것이 중세의 하나의 중요한 질서를 형성해 왔던 것처럼 상유사도 희한하게 그렇게 둘러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련서님은 중세 문명권 질서를 깨뜨려 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책의 구성을 한 인물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책봉 체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인들 중심의 또는 지배층 중심의 질서관입니다. 반면에 민중들은 그런 질서관하고 사실 아무 관계없이 살았던 존재들이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바로 그런 이 체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이 하나의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중세는 지식인들의 세계고 지식인들이 주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민중들이 어떤 사고를 했는지를 알 길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삼국유사에서는 민중들은 민중들대로 그러한 세계를 다르게 바라봤다 하는 흔적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있어서 이 시간에 다루지 못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런 책봉 체제에 대한 민중들의 반응 또는 민중들의 생각은 어땠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은 다음 강의를 위한 예비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은 중세뿐만 아니라 근대도 그렇지만 사실은 국가 간의 긴밀한 관계를 맺은 역사가 기본적으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단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실할 수밖에 없고 전체를 올바로 볼 수 없는 그런 편협한 시각을 갖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근대는 민족국가의 시대가 되면서 각국의 역사서가 편찬되어 나온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관계없이 단독으로 존재한 적이 없고 단독으로 역사를 전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근대뿐만 아니고 근대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이 책봉체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한 나라의 국가를 봐야 된다는 점을 새롭게 일깨워주는 그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오늘 강의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책봉과 조공 또는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중세 문명권 질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